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63번째 이야기 강철과 철 조지의 사격장은 임대 중이고 말의 재고는 모두 팔렸습니다. 조지는 체스니 월드에서 레스터 경의 승마를 시중 들고 있는데 레스터 경이 말을 조종하는 손이 불안정해서 고삐를 꽉 잡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지가 바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북쪽의 철광석 산지로 가서 주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가 북쪽의 철광석 지대로 들어서자 체스니 월드처럼 싱그러운 푸른 숲은 뒤로 사라지고 석탄 구덩이와 채, 높은 굴뚝과 붉은 벽돌, 말라버린 초목,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결코 박아지지 않는 짙은 연기 구름이 풍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풍경들 사이로 기병은 말을 타고 주변을 살피며 자신이 찾으러 온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바쁜 도시의 검은 운하다리 위에 다리 위에서 철제 다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많은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석탄도로의 먼지로 얼룩진 군인은 말을 점검하고 일꾼에게 그 근처에 있는 라운스웰의 이름을 아는지 물었다. 선생님, 제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꾼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유명한가요? 동지, 군인이 물었다. 라운스웰 씨요? 아, 맞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군인은 앞을 한번 쳐다보며 물었다. 은행, 공장, 아니면 집. 일꾼은 묻습니다. 라운스웰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군. 경찰관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반쯤은 드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라운스웰 씨를 공장에서 만나야 할까?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루 중 이 시간대라면 그가 도시에 있다면 그나 그의 아들이 거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약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공장이냐고요? 아, 저 굴뚝들이 보이네요. 제일 높은 굴뚝들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굴뚝들을 봐요. 최대한 똑바로 가다 보면 곧 왼쪽으로 꺾이는 길에 굴뚝들이 보일 거예요. 길 한쪽을 막고 있는 커다란 벽돌 담에 막혀 있거든요. 바로 아운스웰의 굴뚝이에요. 기병은 정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타고 나아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부의 말 한마디에 라운스웰의 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술집에 말을 내려놓는다 말을 손질해주고 싶어한다. 마부는 라운스웰의 손 몇 개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막 나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라운스웰의 손은 아주 힘줄이 많고 강인하다. 게다가 약간 검댕이 묻어 있다. 그는 벽돌담의 관문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고 온갖 단계로, 온갖 모양으로 널려있는 엄청난 혼란의 철을 본다. 막대, 쇠기, 판, 탱크, 보일러, 차축, 바퀴, 톱니바퀴, 크랭크, 레일, 꼬이고 비틀려 기이하고 뒤틀린 형태로 기계의 별도 부품으로 산처럼 부서지고 오래되어 녹슨 멀리 있는 용광로에서 빛나는 젊은 시절의 그것. 증기망치의 타격 아래서 쏟아지는 밝은 불꽃 논리. 붉게 달궈진 철, 하얗게 달궈진 철, 차갑고 검은 철, 철의 맛, 철의 냄새, 그리고 철의 소리는 바벨탑과 같다. 여기는 정말 머리가 아플 만한 곳이야. 기병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긴 누가 오나? 여기 내가 함정에 빠지기 전에 나와 아주 닮았군. 가문 내력이라면 내 조카일 텐데. 하인이시군요. 네. 선생님, 혹시 찾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실례합니다. 라운스웰 씨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가 계시니 시간 선택이 잘 됐다고 말하며 그가 있는 사무실로 안내한다. 내가 함정에 빠지기 전에 나와 똑같구나. 나처럼 악마 같구나.
라고 경찰관은 뒤따라간다. 그들은 마당에 있는 건물에 도착한다. 위층에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에 있는 신사를 보자 조지 씨는 얼굴이 붉어진다. 아버지께는 무슨 이름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젊은이가 묻습니다. 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조지는 절박한 마음에 철이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사무실에 신사와 단둘이 남았고 신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장부들을 앞에 두고 수많은 그림과 기묘한 형상들이 묻은 종이 몇 장을 펼쳐 보였다. 텅 빈 사무실에는 텅 빈 창문이 나 있었고 그 아래 철제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던 여러 시기의 시험해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순 철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다. 모든 곳에 철가루가 묻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높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마치 다른 굴뚝들이 만들어낸 증기 같은 바빌론처럼 고요하게 뒤섞이는 것이 보였다. 스틸 씨,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녹슨 의자에 앉아 그 신사는 말한다. 라운스웰 씨, 조지가 대답했다. 왼팔을 무릎에 얹고 모자를 손에 든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형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이번 방문이 환영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로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웅기병으로 복무했고 한때 제가 꽤 좋아했던 동지가 제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형이었습니다. 당신의 형이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쳐 나와서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 같군요. 당신의 이름이 스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철제 장인이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다. 군인이 머뭇거리며 그를 바라보자 그의 형이 깜짝 놀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꽉 잡았다. 내 생각보다 너무 빠르시네요. 병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친구? 이렇게 저를 보고 반쯤 기뻐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친구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악수하고 서로를 껴안았고 군인은 여전히 안녕하세요. 나의 친애하는 노인님. 이라는 말과 함께 형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기뻐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항의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한 후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제 자신을 알리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받아준다면 제가 점차 편지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당신이 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조지, 우리가 무슨 소식을 전하는지 집에 가서 알려드리죠. 형이 대답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이 검게 그을린 늙은 군이나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아들 와트와 약속을 해요. 12월 오늘 내가 여태껏 여행하면서 봤던 그 예쁘고 착한 여자와 결혼시키도록 그 여자는 내일 내 조카딸과 함께 학업을 좀 다듬으러 독일로 갈 거야. 우리는 이 행사를 축하하고 네가 그 행사의 영웅이 되는 거야. 조지 씨는 처음에 이 전망에 완전히 압도되어 제한된 영예를 매우 진지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형과 조카에게 압도당한 그는 그들이 자신을 보고 반도 기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는 우아한 집으로 안내됩니다. 집은 원래 소박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 방식과 변화된 신분과 자녀들의 더 나은 운명에 걸맞은 생활 방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조지 씨는 현재 조카들의 우아함과 업적, 그리고 장차 조카가 될 로사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치 꿈속에서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젊은 여성들의 애정 어린 인사에 크게 실망합니다. 또한 조카의 효심 어린 행동에도 크게 당황하며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큰 기쁨과 따뜻한 동행, 그리고 끝없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조지 씨는 이 모든 것을 무뚝뚝하고 용감하게 헤쳐나갑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신부를 넘겨주겠다는 그의 서약은 모든 사람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날 밤, 조지 씨는 형 집의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일을 떠올리며 저녁 내내 뜬 모슬린 천을 두른 채 끔찍하게도 드러난 조카딸들의 모습이 침대 위에서 독일식 왈츠를 추는 모습을 떠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은 철물점 주인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은 조지를 자신의 사업에서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고 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조지가 그의 손을 꽉 쥐고 그를 막았습니다. 형님, 형제 이상의 따뜻한 환영에 100만 번이나 감사드리고 형제 이상의 따뜻한 마음씨에 100만 번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한 가지 가족 문제에 대해 형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병이 팔짱을 끼고 불굴의 의지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할퀸다는 겁니까? 조지, 제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대답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긁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어머니께서 저를 긁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녀의 유언장에서 너를 지워버리라는 뜻인가? 물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병사는 더욱 단호하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내 말은 나를 긁어버리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조지, 그의 형이 대답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게 그렇게 필수적인 일인가? 맞아요. 물론이죠. 그걸 안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비열한 짓을 할 순 없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 자식들을, 아니 당신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몰래 집에 온 게 아니에요. 형님, 저는 오래전에 제 권리를 잃었잖아요. 제가 살아남아서 고개를 들 수만 있다면 저는 반드시 상처받을 겁니다. 자, 당신은 뛰어난 통찰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세요. 조지, 철공 장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말해줄 수 있어. 그 말이 그 목적에도 부합하길 바라. 우리 어머니를 봐. 어머니를 생각해봐. 어머니께서 너를 데려가셨을 때 얼마나 심정이 좋았는지 떠올려 봐. 세상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상대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사랑하는 할머니. 어머니께 얼마나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지 생각하며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렇다면 내 생각은 틀렸어. 안 돼. 조지. 넌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해. 철공 장인은 깊은 실망감에 잠겨 생각에 잠긴 동생을 바라보며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해낸 것만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요? 형님, 그걸 마음대로 하면 불행히도 상속받은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 그거 맞아. 군인이 다시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러고는 형의 손을 잡고 아쉬운 듯 물었다. 형님, 아내와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어쩌면 제가 비록 의심할 여지 없이 방랑자이기는 하지만 하룸 스카룸 계열의 방랑자이지. 하찮은 부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철강업자는 재밌다는 듯한 미소를 참으며 동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군인은 두 팔을 벌리고 양다리에 손을 얹으며 가슴을 쭉 펴고 말했다. 저도 긁히는 걸 원했지만요. 두 형제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등 매우 닮았습니다. 하지만 군인 쪽에서는 엄청난 단순함과 세상의 관습에 대한 무관심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실망감을 떨쳐내며 말을 이었다. 다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계획입니다. 당신은 제게 형제처럼 대해주셔서 당신의 끈기와 분별력의 산물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차지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단순한 형제 이상의 의미가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의 손을 오랫동안 흔들었다. 하지만 사실, 형제님, 저는 일종의 잡초입니다. 평범한 정원에 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지. 장로는 굳건한 눈썹을 그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시도해 볼게. 조지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든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하지만 한편으로는 레스터 데들록 경이 병환으로 가족의 슬픔으로 인해 병을 앓은 후로 제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분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어머니의 아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의 사랑하는 조지. 다른 사람이 얼굴에 약간 그늘을 들이운 채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에스터 데들록 경의 집안일을 돕고 싶다면 저기 있습니다. 형제님, 군인이 그를 확인하며 소리치며 다시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거 있잖아. 자네는 그런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네. 나도 상관없어. 자네는 장교의 지휘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나는 익숙하거든. 자네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와 규율 속에 있고 나의 모든 것도 그렇게 유지되어야 해. 우리는 물건을 같은 손으로 들거나 같은 위치에서 보는데 익숙하지 않거든. 내 수비대 이범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겠네. 어젯밤에 꽤 편안해졌거든. 감히 말하건대 여기서는 한 번만 들키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체스니 월드에서는 내가 제일 잘 지낼 거야. 거기는 여기보다 잡초를 심을 공간이 더 많거든. 게다가 그 사랑스러운 노부인도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 레스터 데들록 경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내년에 신부를 주러 오든 아니면 언제 오든 집안 사람들을 매복시켜 자네 땅에 몰아넣지 않을 분별력을 갖추겠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라운스웰 가문을 그것들은 당신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잘 알잖아. 조지. 형이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도 몰라. 내 길을 가렴. 우리가 다시 서로를 잃지 않도록 내 길을 가렴. 걱정 마세요. 기병이 대답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님, 괜찮으시다면 제 편지를 좀 살펴보시겠어요? 이 지역에서 보내려고 가져왔습니다. 체스니 월드라는 이름이 지금 받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서신 주고받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 편지가 솔직하면서도 섬세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소 옅은 잉크로 꼼꼼하게 쓰여졌지만 깔끔하고 둥근 필체로 쓰여진 편지를 철제 장인에게 건네주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스더 서머슨 양, 버킷 경감님께서 어떤 사람의 서류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편지는 당시 영국에 있는 젊고 아름다운 미혼 여성에게 동봉된 편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외에서 온 몇 줄의 지시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지시사항을 준수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제가 직접 쓴 것이라는 증거로만 입수한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 중 가장 무해해 보이는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총을 맞고 나서야 그 문서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불운한 신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의 은신처를 찾아 마지막 한 푼이라도 그에게 나눠줄 때까지 결코 쉴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의무이자 제 성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식적으로 익사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인도 제도에서 도착한 후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일랜드 항구에서 밤에 수송선의 측면으로 넘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직접 배에 타고 있던 장교와 수병들로부터 직접 들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일반 병사 중 한 명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께 헌신적이고 존경하는 하인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지닌 자질을 이 글에서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성조지, 좀 격식적이군요. 형이 당황한 표정으로 책을 다시 접으며 말했다. 하지만 패턴 아가씨에게 보내지지 않을 건 없나요? 젊은이가 묻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봉인되어 그날의 철제 서신들 사이에 넣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후 조지 씨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하고 안장을 얹고 말을 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그와 그렇게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가벼운 마차를 타고 그가 밤을 보낼 장소까지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까지 그와 함께 머물게 되는데 하이는 체스니 월드에서 온 순족 노년 회색 말을 타고 여정의 상당 부분을 함께합니다. 그의 제안은 기꺼이 받아들여졌고 형제의 친교 속에서 즐거운 말타기, 즐거운 저녁 식사, 그리고 즐거운 아침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한번 길고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철제 장인은 연기와 불꽃으로 기병은 푸른 들판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이른 오후 그가 오래된 느릅나무 아래에서 상상 속의 짤랑거림과 군장 소리를 내며 말을 달리는 동안 그의 묵직한 군인의 발소리가 거리의 잔디밭에서 은은하게 들립니다. 64번째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보호자와 그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아침 보호자는 봉인된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음 달에 쓰세요. 여보, 저는 그 안에서 200파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젠 나는 아주 조용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준비를 시작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보호자의 취향에 맞춰 물건을 구매하고 그를 기쁘게 해줄 옷장을 정리하며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다. 이다도 꽤 후회할까봐 늘 걱정했고 보호자 본인도 워낙 조용했기에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가장 사적이고 간소한 방식으로 결혼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쩌면 에이다에게 내일 내 결혼식 보러 올래? 내 댕댕이. 라고만 말하면 될지도 몰랐다. 어쩌면 우리의 결혼식도 에이다의 결혼식처럼 소박하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랐다. 만약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예외를 두었던 유일한 사람은 우드코트 부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보호자와 결혼할 예정이며 얼마 전 약혼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우 만족해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모자랄 정도였고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녀의 친절에 감사할 만큼만, 그리고 그것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을 만큼만 허용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지금은 보호자를 소홀히 할 때가 아니었고, 사랑하는 딸을 소홀히 할 때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았고, 그게 기뻤다. 찰리는 바느질 때문에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 바구니와 탁자 위에 가득 찬 바느질 더미로 자신을 둘러싸고 조금씩 일을 하면서 둥근 눈으로 해야 할 일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꼭 해야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찰리의 큰 위험이자 즐거움이었다.
한편 유언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의견이 달랐고 제이어 앤디 와이시와 제이어 앤디 와이시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옳았는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저는 확실히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리처드에게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과 불안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어 잠시나마 그를 북돋아 주었지만 이제는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열광적인 불안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호자가 한 말을 통해 저는 우리가 기대하라고 했던 학기가 끝나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와 에이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을 때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지 더욱 생각했습니다. 제 보호자께서 우드코트시의 일로 마을을 떠나 요크셔로 가셨을 때 그 기한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분은 미리 그곳에 꼭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딸아이들 댁에서 돌아와 새 옷들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보호자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시골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라는 내용과 함께 어떤 역마차가 제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침 몇 시에 마을을 떠나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덧붙여 예이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여행보다 못한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 만에 준비가 되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대로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하며 이렇게 먼 곳에서 내가 왜 필요한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목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저런 목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진실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보호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밤이었다. 저녁 무렵, 그의 편지가 매우 짧았기에 더욱 그랬다. 그가 아플까봐 걱정되기 시작했기에 이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그의 다정한 얼굴이 다시 밝고 환하게 빛나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또 다른 큰 친절을 베풀고 있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 없었다. 그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우리가 식탁에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아마 호기심이 많을 거야. 아가씨, 내가 왜 당신을 여기 데려왔는지 알고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호자님, 내가 말했다. 저는 파티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푸른 수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약간 궁금합니다. 그럼 자네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사랑. 그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해주겠네. 우드코트에게 어떻게든 그가 불쌍한 조에게 얼마나 인간적인 존재인지, 어린 사촌들에게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하고 싶었네. 그가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머리를 뉘을 수 있는 소박하고 적당한 작은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그런 곳을 찾도록 했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도록 손질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 그런데 그저께 그곳을 지나가다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내가 가정부로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만큼 충분한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정부를 불러 조언과 의견을 구하게 했지. 그리고 여기 내 보호자가 말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제대로 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쯧쯧 내 보호자가 말했다.
너무 과하게 굴잖아. 꼬맹아, 왜 얼마나 흐느껴 울어. 더든 부인, 얼마나 흐느껴 울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수호자님,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가 말했다. 좋아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량한 집의 작은 여주인님을 위한 기분 좋은 놀라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에게 키스하고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알았어. 내가 말했다. 내 얼굴에서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봤어. 아니, 정말 그랬어. 여보, 그가 말했다. 얼굴을 읽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는 너무나 기묘하게 괭활해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 없었고, 매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잠자리에 들자 울음을 터뜨렸다. 솔직히 울었다는 건 인정해야겠다. 하지만 기뻤으면 좋겠다. 기뻤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편지의 모든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했다. 아주 아름다운 여름 아침이 밝았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팔짱을 끼고 내가 집안일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할 집을 보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옆벽의 문을 통해 꽃밭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처음 본 것은 침대와 꽃들이 모두 내 집에서 침대와 꽃을 배치한 방식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내 사랑, 내 보호자가 기쁨에 찬 얼굴로 멈춰서서 내 표정을 살폈다. 더 나은 계획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당신의 계획을 빌렸어요. 우리는 푸른 잎사귀 사이에 체리나무가 자리 잡고 있고 사과나무 그림자가 잔디밭에 드리워진 아름다운 작은 과수원을 지나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은 인형의 방처럼 생긴 소박한 오두막집이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이었고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웠으며 주변에는 풍요롭고 웃는 얼굴이 펼쳐진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물이 있었고 여름의 자란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저기서 윙윙거리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쾌활한 마을 옆 초원이 보였고 크리켓 선수들이 밝은 색의 그룹으로 모여 있었고 달콤한 서풍에 흔들리는 흰색 텐트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쁜 방들을 지나 작은 시골풍 베란다 문 밖을 지나 덩굴나무, 제스민, 인동덩굴로 장식된 작은 나무 기둥 아래를 지나갈 때 나는 벽의 벽지에서 가구의 색깔에서 모든 예쁜 물건들의 배열에서 나의 작은 취향과 환상에서 그들이 칭찬하며 비웃던 나의 작은 방법과 발명품에서 나의 이상한 방식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감탄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 광경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일로 그가 더 행복해할까? 차라리 내가 그의 앞에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평화를 위해 더 좋았을 텐데. 그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나를 몹시 사랑했고 그래서 그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애절하게 떠올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잊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억의 도구가 없었다면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길이 그의 길보다 쉬웠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그가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작은 여인이여, 내 보호자가 말했다. 그녀는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그것들을 감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호자님. 그는 나를 근천 나뭇잎 사이의 자리로 데려가 옆에 앉자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가씨,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나는 아마도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당신이 답장을 보낸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생각도 너무 많았지만 당신의 생각도 있었어요. 상황이 달랐다면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 가끔 꿈꿨던 언젠가 당신을 아내로 삼겠다는 그 옛 꿈을 다시 꿀 수 있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꿈을 다시 꾸었고 편지를 썼고 당신은 답장을 가져왔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거니? 얘야. 나는 추웠고 심하게 떨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를 두러지게 바라보며 앉아 있는 동안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의 맨머리를 비추는 것을 보니 마치 그에게 비치는 빛이 천사의 빛과 같을 것 같았다. 내 말 좀 들어. 내 사랑. 하지만 말하지 마.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내가 한 일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지 의심하기 시작한 건 중요하지 않아. 우드코트가 집에 왔고 나는 곧 의심을 완전히 떨쳐냈어. 나는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울었다. 여기 편히 자신있게 누워라. 얘야. 그가 나를 부드럽게 자기 쪽으로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내 보호자이자 내 아버지다. 여기서 자신있게 편히 쉬렴. 그는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처럼 차분하게 날씨가 익어가는 것처럼 상냥하게 햇살처럼 빛나고 자애롭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내 말을 이해해줘.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는 걸 의심치 않았어. 그렇게 충실하고 헌신적이니 말이야. 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지 알았지. 더든 부인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의 비밀을 알아낸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그녀에게서 결코 변하지 않는 선함을 그녀보다 훨씬 더 잘 알았으니까 좋아. 나는 오랫동안 앨런 우드코트의 신뢰를 받아왔어. 어젠 내가 여기 오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 신뢰를 받지 못했지. 하지만 내 에스더의 빛나는 모범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사랑하는 딸의 덕목 중 단 하나도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모건 앞계릭 가문에, 아니 웨일스의 모든 산을 다 합친 금만큼이나 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멈췄고 나는 흐느끼며 다시 울었다. 그의 칭찬에 담긴 고통스러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해, 꼬맹아. 울지 마. 오늘은 기쁨의 날이 될 거야. 몇 달이고 기다려왔어.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몇 마디만 더 하면 내 말은 끝났어. 트롯 부인. 에스더의 소중한 가치를 한치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우드코트 부인에게 따로 털어놓았지. 자, 부인, 내가 말했다. 저는 부인의 아드님이 제 피보호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피보호자도 부인의 아드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의무감과 애정 때문에 그 사랑을 희생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온전히, 아주 철저하게 밤낮으로 지켜보았더라도 부인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우리의 이야기,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부인, 이 사실을 알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세요. 오셔서 몇 시간째 아이를 보고 당신이 보는 것을 그녀의 혈통과 비교해 보세요. 바로 이것, 그리고 이것입니다. 나는 완곡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완전히 결정을 내리면 무엇이 진정한 정통성이 될지 말해보세요. 그녀의 오랜 웨일스 혈통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보, 내 보호자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저는 그 마음이 데임 너든에게 제 마음만큼이나 뜨겁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게 고동친다고 믿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들어 올렸고 내가 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예전처럼 아버지처럼 내게 입을 맞추며 몇 번이고 다시 입을 맞추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보호적인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앨런 우드코트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제 마음과 동의를 얻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런 격려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게는 큰 보상이었고, 저는 너무 인색해서 그 조각 하나 내어줄 수 없었거든요. 그가 와서 지난 일을 다 이야기해 주기로 했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당신. 앨런 우드코트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어머니 곁에 서 있었죠. 이곳은 황량한 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의 작은 여주인을 바칩니다. 그리고 신 앞에서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입니다. 그는 일어나 함께 나를 키웠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남편 나는 그를 그 이름으로 7년 동안 행복하게 불렀다이 내 곁에 서 있었다. 앨런, 내 보호자가 말했다. 내게서 기꺼이 선물을 받아라. 이 세상 모든 남자가 가진 최고의 아내를 네가 그녀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그녀가 내게 가져다주는 작은 집을 가져가. 앨런, 그녀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그녀가 그 이름처럼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알잖아. 가끔은 그 행복을 함께 나누게 해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겠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는 다시 한번 내게 키스했고,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에스더, 사랑하는 내 사랑.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별도 일종의 이별이네. 내 실수가 자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는 걸 알아. 자네, 옛 보호자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예전의 애정 어린 자리로 돌려보내주게. 그리고 그 기억을 지워주게. 앨런, 내 사랑을 받아주게. 그는 나뭇잎이 드리운 푸른 지붕 아래에서 벗어나 바깥 햇살 속에 멈춰서서 우리를 향해 쾌활하게 돌아보며 말했다. 이 근처 어딘가에서 내가 발견될 거야. 서풍이야. 꼬마 아가씨, 정서풍이야. 더 이상 아무도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 마. 난 다시 독신 생활로 돌아갈 테니까 누구라도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난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안식했고, 얼마나 희망이었으며,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우리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언제 우리 집을 갖게 될지는 리처드와 이다에게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우리 셋은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일러는 곧장 리처드를 만나러 가서 기쁜 소식을 그와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리처드에게 들르려고 했지만 먼저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가서 차를 끓여드리고 그의 옆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빨리 비어 있는 게 생각나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날 한 젊은이가 저를 만나러 3번이나 찾아왔고 3번째 방문 때는 제가 밤 10시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기에 그때 다시 찾아오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명함을 남겼습니다. 바로 구피 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방문의 목적에 대해 추측했고 방문객을 항상 우스꽝스럽게 여겼기에 구피 씨를 비웃으며 보호자에게 그의 옛 재앙과 그 후의 철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웅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피 씨가 다시 오면 그를 안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그가 다시 왔을 때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호자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구피 씨가 대답했다. 올드 스트리트 로드에 사시는 어머니, 구피 부인과 제 특별한 친구, 위블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위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조블링입니다. 보호자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간청했고 그들은 모두 앉았습니다. 톤이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구피 씨가 친구에게 말했다. 케이스 열어줄래? 직접 해보세요. 친구가 다소 신랄하게 대답했다. 자엔다이스 씨. 구피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가 조블링 씨를 팔꿈치로 쿡 지르고 아주 놀라운 윙크를 하며 큰 즐거움을 드러낸 것을 보고 서머슨 양을 혼자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존경하는 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머슨 양이 전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머슨 양, 내 보호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는 연락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구피 씨가 말했다. 일이 좀 수월해지겠군요. 선생님, 저는 켄지 앤 카보이에서 일한 후 돌아왔는데 모든 관계자분들께 만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자증나게 할 만큼 엄청난 검사를 받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건드린 끝에 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었고 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보시고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피 씨, 보호자께서 대답하셨다. 저는 기꺼이 법률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피 씨는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본이 없지만 어머니께서 연금 형태로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피 씨의 어머니는 마치 그 관찰을 충분히 즐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입에 대고 다시 나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몇 파운드를 내는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자가 없으니 이 점이 있죠. 구피 씨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이점이겠죠. 보호자가 대답했다. 저한테 연줄이 좀 있어요. 구피 씨가 말했다. 램버스 얼콧 광장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집을 구했는데 친구들은 그게 헛된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세금도 터무니없고 집기 사용료도 임대료에 포함돼 있거든요. 당장 그곳에 가서 제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구피 씨의 어머니는 누구든지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고 우스꽝스럽게 미소 짓는 이상한 열정에 빠졌습니다. 부엌만 빼면 방 6개짜리 집이에요. 구피 씨가 말했다. 그리고 친구들은 넓은 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친구라고 하면 주로 제 친구 조블링을 말하는 거예요. 조블링은 저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피 씨는 감상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블링 씨는 다리를 움직여 이를 확인했습니다. 제 친구 조블링이 서기로서 저를 도와주고 집에서 살 겁니다. 구피 씨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도 올드 스트리트 로드에 있는 지금의 거처가 없어지면 집에서 살 겁니다. 그러면 사교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 친구 조블링은 취향이 천성적으로 귀족적인데 상류층의 동향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조블링 씨는 물론이죠라고 말하며 구피 씨의 어머니의 팔꿈치에서 조금 물러났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서머슨 양의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요. 구피 씨가 말했다. 어머니,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슨 양의 모습이 예전에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요. 보호자가 대답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 이미지에 대한 인상이 한동안 약해졌습니다. 그 당시 서머슨 양의 행동은 매우 고상했고
더 나아가 관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호자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매우 즐거워하는 듯했다. 자, 선생님, 구피 씨가 말했다. 저도 이제 관대한 마음으로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심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머슨 양에게 제가 어쩌면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엄청나며 그에 굴복하여 저는 우리 중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간과하고 예전에 서머슨 양에게 했던 제안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월콧 스퀘어에 있는 집과 사업, 그리고 저 자신을 서머슨 양에게 맡기고 수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정말 너그러우시군요. 선생님, 나의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 구피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바람은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서머슨 양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제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작은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서머슨 양을 대신하여 당신의 제안에 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견인이 초인종을 누르며 웃으며 말했다. 서머슨 양은 당신의 아름다운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며 안녕히 주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구피 씨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수락과 같은 건가요? 거절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배려와 같은 건가요?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대답했다. 구피 씨는 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고 갑자기 몹시 화가 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바닥과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말했다. 그럼 조블링, 만약 당신이 대표하는 친구라면 제 어머니를 원하지 않는 곳에 두는 대신 갱회의에서 내쫓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구피 부인은 갱회의에서 나오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 너랑 잘 지내라고 그녀가 내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너한테 못된 거야? 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너랑 같이 나가. 부인. 내 보호자가 대답했다. 내 방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구피 부인이 말했다. 같이 나가. 우리가 너한테 충분하지 않으면 가서 괜찮은 사람을 구해와. 가서 그 사람을 찾아. 저는 구피 부인의 유쾌한 재치가 갑자기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는 힘으로 바뀌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을 찾아봐. 구피 부인이 되뇌었다. 나가. 구피 씨의 어머니는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만큼 놀라고 붕괴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다. 왜 안 나가? 구피 부인이 말했다. 여기 왜 서 있는 거야? 어머니. 그녀의 아들이 끼어들며 항상 그녀보다 앞서서 한쪽 어깨로 그녀의 등을 밀고 가며 그녀가 내 보호자에게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말을 참으시겠어요? 안 돼, 윌리엄. 그녀가 대답했다. 안 돼. 그가 나가지 않는 한 안 할 거야. 그러나 구피 씨와 조블링 씨는 구피 씨의 어머니 그녀는 점점 학대하기 시작함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그녀를 아래층으로 데려갔고 그녀의 모습이 한 계단 낮아질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계단 높아졌고 우리에게 즉시 가서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65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